여러분들은 설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하거나 힘이 없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나 이유 없이 짜증이 나게 되면 우린 그러죠. 당 떨어져서 그래. 그러면서 달달한 음식이나 설탕 같은 걸 먹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설탕은 전혀 달콤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설탕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저자 캐서린 바스포드의 설탕이 문제였습니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많은 양의 설탕은 비만, 성인병, 제2형 당뇨병 등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설탕과 공생하기 위한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바로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탕이 우리 몸에 해로운 이유. 지금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사실이지만 18세기의 설탕은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 이처럼 설탕은 아주 값비싼 물품이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보안을 위해 보석함처럼 생긴 화려한 외양의 자물쇠가 달린 설탕 보관함이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2세기 전만 해도 영국인들은 연간 1.8에서 2.2kg의 설탕을 먹었다. 이는 하루 평균 티스푼 1.5회보다 적은 분량이다. 2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영국인은 하루 평균 티스푼 13회 분량의 설탕을 소비하며 일부는 티스푼 46회 분량의 설탕을 먹기도 한다. 2013년 영국인은 1인당 평균 11.2kg의 초콜릿을 먹었는데 이는 마스바 266개와 맞먹는 분량이다. 게다가 영국은 유럽에서 사탕, 케이크, 비스킷을 가장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제는 단맛에 중독된 나라가 되었다. 한편 민옥무성에 따르면 미국인은 매일 티스푼 44회 분량의 설탕을 소비한다고 한다. 이는 연간 68kg 정도이다. 영국의 무알코올성 음료 및 과일 주스 소비량은 지난 20년 동안 30% 증가해 1인당 연간 229리터에 이른다. 이 중 3분의 2가 탄산음료다. 탄산음료는 특히 어린이들의 전체 설탕 섭취량의 30%를 차지한다. 영국에서는 5세 어린이들의 25% 이상이 충치를 앓고 있으며 매주 500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충치로 병원을 찾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 명백하게 알고 있는 단 음식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속에 이미 많은 설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설탕의 정의를 내리는 일은 비교적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탕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과학자들이 설탕이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들이 설탕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설탕을 정의 내리는 일은 다소 복잡하다. 우리가 설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음식 또는 뜨거운 음료에 첨가하는 물질인 것으로 이는 음식에 첨가된 설탕뿐 아니라 벌꿀, 시럽, 과일 주스, 과실, 농축액 등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설탕을 포함한다. 한편 신선한 과일, 채소, 우유 등에 들어있는 설탕은 포함하지 않으며 공식적으로는 자당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혈당에 대해 말할 때는 포도당을 의미한다. 사실 설탕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에게 이런 식의 설명은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식품 제조업체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로 당신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곧잘 이용하는 정보다. 다행히 설탕을 이해하기 위해 생화학 분야의 박사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상식 수준의 기초적인 사실만 조금 알면 된다. 그럼 설탕의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우선 모든 설탕은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분자 덩어리를 의미한다. 설탕에는 포도당, 과당, 갈라토스, 자당, 젖당, 메가당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물론 이 설탕들의 이름을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설탕은 포도당, 과당, 자당 등이다. 포도당은 식물인 과일, 채소, 콩, 곡물에 함유되어 있다. 과당은 과일, 벌꿀,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채소에서 발견된다. 자당은 사탕수수와 사탕무 등에서 추출되며 50%의 포도당과 50%의 과당으로 구성된다. 우리의 두뇌와 몸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필요하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필요로 하는 포도당을 전부 얻을 수 있다. 포도당은 과일과 채소에서 자연적으로 생긴다. 게다가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과 지방 중 일정 부분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연식품만으로도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포도당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존 유드키는 그의 책 설탕의 독에서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설탕 그 자체로든 아니면 다른 음식이나 음료의 형태로든 설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즉, 현재 우리는 설탕에 대한 생리적인 필요성도 없는 상태에서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과도한 양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이유로 설탕은 사실 우리 몸에 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설탕이 텅 빈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고 치아에 좋지 않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일례로 과도한 설탕 섭취가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을 방해하고 체중을 증가시키며 다수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임상 자료가 급증하고 있다. 이 중 한 종류의 설탕이 우리 몸에 특히 치명적인데 테이블 설탕 및 곡과당 옥수수 시럽 등에서 발견되는 과당이 그렇다. 다른 종류의 설탕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에서 작용한다. 설탕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도한 설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찍고 가실게요. 고맙습니다. 첫 번째, 설탕은 과식의 원인이다. 식사를 하다 배가 부르면 일반적으로 식욕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리 뇌에게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과당은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음식을 그만 섭취하라 라는 호르몬을 촉발하지 않는 과당은 식욕 통제 역할을 하는 뇌에게 발각되지 않은 채 우리 체내로 숨어 들어간다. 바로 이것이 포만감 없이 사탕이나 과자를 과도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다. 이 현상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이렇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딸기나 벌꿀, 그리고 땅에서 캐낸 식물 부리 등을 통해 과당을 섭취했다. 이 귀중한 고열량 식품을 먹을 기회는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과당에 대한 멈춤 스위치 없이 진화했고 그 결과 엄청난 양의 과당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한때는 실용적이었던 이 생존 기술이 많은 음식 속에 포함된 과당의 공격을 받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거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과당은 체내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며 지방 역시 우리 몸의 식욕 통제 시스템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수저를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 알려주는 콜레시스토킨스, 인슐린, 렙틴 같은 호르몬도 더 이상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 결과 우리는 계속 공복감을 느끼고 설탕뿐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 닥치는 대로 먹게 된다. 두 번째, 설탕은 비만의 원인이다. 과당은 포도당과 다른 방식으로
대사 과정을 거친다. 포도당은 체내 모든 세포의 영양 공급원이 되는 반면 대부분의 과당은 바로 간으로 가고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된다. 이 지방은 간에 축적되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되거나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 비만, 심장질환,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인다. 또한 과당은 대사 과정에서 요산을 비롯한 수많은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만든다. 특히 요산은 결정체를 만들어 통풍을 유발하기도 하며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려 혈압을 높이고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성을 가중시킨다. 세계적인 비만 문제는 설탕 섭취와 비례해 가속화했다. 영국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어린이 3명 중 1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다. 미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 아동의 24%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마른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자. 뚱뚱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만의 위험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하고 날씬해 보이지만 체내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과도한 설탕이 복부뿐 아니라 심장, 간, 신장, 췌장 등과 같은 신체 기관 주변에 지방으로 축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복부 지방 또는 내장 지방이 가장 나쁜 형태의 지방이다. 혈액 속으로 들어가 심장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염증을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정상 체중 여성의 50%와 정상 체중 남성의 20%가 내장 지방 기준으로 비만 상태인 것으로 추측된다. 당신의 몸에도 내장 지방이 있으십니까? 의사들이 유심히 살펴보는 징후 중 하나는 불룩한 아랫배다. 세 번째, 설탕은 인슐린 저항의 원인이다. 우리가 먹은 식음료는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상승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인슐린은 근육 세포를 포함해 체내 모든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수행하며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우리가 단 음식을 계속 먹으면 우리 몸은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한다. 체내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결국 췌장은 지치고 인슐린 분비를 멈추든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우리는 인슐린 저항 상태에 빠지고 그 결과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 과도한 당류 섭취가 제2형 당뇨병의 실제 원인이라고 단정하려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국가 간 비교 조사를 살펴보면 다량의 설탕 소비와 당뇨병에 의한 사망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2형 당뇨병은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3억 명의 사람들이 이 병을 앓고 있다. 영국에서만 700만 명이 정상 혈당과 당뇨병 수준의 혈당 사이의 회색지대에 위치한 예비 당뇨병 환자로 추정된다. 앞서 과당은 다른 설탕과 다른 방식으로 체내에서 작용한다는 말을 기억하는가? 과당은 체내로 들어와 간에서 대사되는데 그 과정에서 혈당을 직접적으로 높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당은 체내를 돌아다니는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쌓인 과도한 지방은 인슐린의 잠금 체계를 방해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인슐린이 혈액에서 포도당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이 분비된다는 뜻이다. 즉, 과당이 혈당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이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된다. 네 번째, 설탕은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 현재 유럽과 북미에 만연한 수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설탕 섭취로 여겨지고 있다. 영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심장질환과 암이다. 영국 내 사망 원인의 4분의 1 이상은 심장 및 순환계통 질병이며 매 2분마다 1명꼴로 암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원인으로 설탕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5번째, 설탕은 우리 뇌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단 것을 좋아하면 몸매가 망가지고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설탕이 감정과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의 뇌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포도당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다양한 형태의 심리장애와 관련이 있다. 그 장애에는 불안, 우울, 공격성, 과도한 활동성, 사고장애, 집중시간 단축,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학습 능력 저하 등과 같은 증상이 포함된다. 설탕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설탕이 두뇌 혈관을 손상시키고 두뇌 축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2,000명을 대상으로 5년 이상 진행한 연구에서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18%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설탕이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8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비만인 사람들의 뇌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동일 연령의 사람들보다 8에서 16년 정도 더 노화되었으며 두뇌 조직의 크기도 작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심지어 아랫배 둘레와 두뇌의 구조 사이에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리, 엉덩이 둘레의 비율이 클수록 두뇌의 저장 공간인 해마의 크기가 더 작은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해마가 줄어들수록 당신의 기억력도 쇠퇴한다. 6번째, 설탕은 중독성이 있다. 초콜릿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면 당신의 뇌는 기쁨의 춤을 춘다. 설탕이 혀의 미각기를 자극하면 미각기는 뇌의 대뇌 피질에 신호를 보내는데 이때 우리는 기분 좋게 만드는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초콜릿 케이크를 원하게 된다. 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영양분을 전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새롭거나 전혀 다른 맛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진화해 왔다. 그런데 단 음식을 매일 먹을 경우 미각기가 자극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대뇌 피질에 신호를 보내는 빈도수는 적어지고 점점 더 적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는 이전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단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설탕이 중독성을 갖는 이유다. 몇몇 과학자는 설탕이 코카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설명을 하기도 한다. 당신이 설탕을 더 많이 먹을수록 당신의 몸은 더 많은 양의 설탕을 원한다. 그러나 당신이 설탕이 적게 들어간 건강식을 즐기고 아주 가끔 한 조각 정도의 초콜릿 케이크를 먹는 수준이라면 심각한 중독성을 유발하지 않는다. 한밤중에 자주 잠에서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면 이는 어쩌면 저녁 식사 후 먹은 초콜릿의 영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즐기는 설탕이나 곡물 간식은 혈당을 끌어올리고 치솟은 혈당은 한밤중 어느 순간에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사실 이 현상은 당신이 오후 3시경 사무실에서 겪는 오후 슬럼프가 밤에 반복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당신은 사무실이 아닌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시간은 새벽 2시고
이제 4시간만 지나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야식을 즐기는 습관을 완전히 떨쳐내야 합니다. 진짜로 무언가를 먹고 싶고 허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면 한 줌의 견과류와 씨앗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음식에는 L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어둠이 수면을 유발할 때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트립토판은 달걀, 가금류, 육류, 생선, 치즈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대부분의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